보험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 고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보험회사로부터 내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과연 어떤 경우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내가 스스로 청구해도 당연히 나오는 보험금을 괜히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내 수수료만 날리는 것 아닌가, 혹시 이런 고민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상하는 남자TV 손해사정사 유현상입니다. 오늘은 보험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어떤 경우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험 소비자 혼자 스스로 청구해도 나오는 보험금을 괜히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받는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테니까 이 영상의 내용을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유형은 아주 단순한 유형의 보험금 청구권이 아닌 보험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나 고민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사정사 선임 없이 보험 소비자 혼자서 진행해도 되는 사건의 유형들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사망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통 고액인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고액의 보험금을 과연 보험회사가 정상적으로 다 지급을 할까? 이런 의문을 갖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인이 명확히 확인되는 사망이라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유족이 스스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직접 청구 후 보험회사로부터 부지급 혹은 삭감 안내를 받는다면 그때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병원 주치의가 확진을 내린 암, 뇌, 심장질환 등의 질병진단비 청구권. 보험 소비자가 청구하는 질병진단비 유형들, 예를 들어 암이나 뇌, 심장 등의 진단비 청구권의 경우 보험약관상 진단에 대한 재반검사 결과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인정을 해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병원 주치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보험약관상 진단 코딩이 확인되고 최종 진단으로 진단서가 발행되었고 시행한 검사상 명확한 진단 근거가 나와 있다면 스스로 청구하셔서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액이라고 해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치료병원 주치의가 장애진단을 내린 장애진단보험금 청구권. 보통 치료병원 의사분들은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지 않은 한 환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제 실무 경험상 누가 봐도 명확한 장애 상태로 보여지는 상황임에도 후유장애 진단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해서 장애로 보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장애가 남았는데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니 이건 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치료병원 주치의가 발급해준 장애 진단서의 경우 어느 자료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 경과를 다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환자 상태에 대해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치료병원에서 장기간 치료 후에도 후유장애 상태가 남았다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데도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있다면 치료병원 주치의를 만나서 같이 소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보험가입 3년 이내 청구로 인한 과거병력 조사 사건. 보험가입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현장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이유는 보험회사의 강제해지권이 존재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심사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현장심사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심사를 나오는 보험회사 소속 또는 위탁법인 소속의 조사자가 요청하는 서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협조해 주어야 할 부분만 협조를 해준 후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고 이 현장심사 진행에 대한 궁금점이 있다면 상담 정도만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사고 또는 배상책임 사고의 경미부상 진단에 해당하는 사건.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염자 수준의 경미한 부상 진단을 받고 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사고 부상에 대한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시겠지만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의 경우 경미부상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합의 금액이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경미부상의 경우 후유장애 내지 간병 등 손해배상금을 높게 산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없고 정해진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혀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 첫 번째, 미상, 원인 불명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권. 사인이 불명확한 미상 사망의 경우는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냐 상해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만 이 외에 상해 또는 질병이라는 조건이 붙은 사망보험금 담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원인 규명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일 유족이 혼자서 미상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담보가 없는 원인의 사망으로 처리되거나 담보 금액이 적은 원인의 사망으로 처리되어 보험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병진단비 분쟁권. 암이나 뇌, 심장과 관련된 질병진단비 청구 후 보험회사로부터 진단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한 경우 혹은 의료자문을 통해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안내를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확실한 진단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유형은 진단에 대한 근거가 다소 미약한 경우로서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통해 청구한 진단비를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서 약관 해석과 의학적 소견에 대한 반증을 통해 이 진단비 적정성을 주장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후유장애 예상권.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대가 끊어지거나 뼈가 부러지는 경우, 게다가 부위가 관절 인접 부위라면 반드시 후유장애 진단을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간혹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다친 부위가 너무 아프고 움직임에도 제한이 되는데 이 치료병원 의사가 장애가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후유장애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성립으로 인한 청구보험금 면책권. 보험회사에서 현장 심사 진행 후 근본 청구 진단과 인과관계에 있는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어서 보험금을 부지급한다고 안내를 받는다면 반드시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한 후 필요한 경우 선임하셔서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규명을 통해 보험금의 정상 지급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면책보험금 사건. 앞서 말씀드린 유형들 외에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받는다면 일단 손해사정사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사고 또는 배상책임사고의 중상 이상의 부상 진단에 해당하는 사건. 교통사고 또는 배상책임사고로 인대파열 또는 골절 진단을 받았거나 수술을 시행한 경우, 그리고 뇌나 척수의 신경을 다친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손해배상금 산정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중상 이상의 부상은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피해자의 소득에 대한 입증과 과실 분쟁, 장애 적정성 및 장애 기간 분쟁, 향후 치료비 분쟁, 개요비 분쟁 등 일반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들이 많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어떤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다가 알게 된 손해사정사, 또는 관리해주는 설계사의 소개로 알게 된 손해사정사, 아니면 병원에서 명함을 줬던 손해사정사, 이렇게 손해사정사를 접하게 되는 경우는 다양한데요. 내 소중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을 할 손해사정사라면 실력 있고 신뢰가 가는 그런 손해사정사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때 고려할 만한 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해사정사 자격 확인하기.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내 보험금 분쟁 업무를 맡기는 사람이 무자격자 혹은 무자격 업체의 직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꼭 손해사정사가 맞는지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손해사정사가 아닌 타 자격사 또는 업무 수행 가능자가 아님에도 이 손해사정 업무를 하시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건을 위임한다면 추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격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사항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보험 전문인 등록 여부 조회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름을 치시면 등록번호나 자격이 확인됩니다. 두 번째, 오랜 실무 경험 및 관련 사건 유경험자 선택하기. 갈지 않은 칼은 무딜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자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손해사정사라고 하지만 실무 경험이 없는 전문가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결과 또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랜 실무 경험이나 유사사건 진행력이 있는 그런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해결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손해사정사. 이 손해사정이라는 일을 하다 보면 보험회사의 의견에 대한 반증을 하기 위해서 의학적 자문을 구하는 경우 또는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여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실 때 이런 전문가 집단의 조력이 가능한 손해사정사인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또 하나의 선택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손해사정사로서 관련 업무 1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고 저희 회사는 의료자문센터 및 법무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택한 오늘은 혼자서 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는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 유형과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 유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과 관련된 문의 및 기타 문의는 상단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댓글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상남TV였습니다.